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는 너도 나도 사랑하는 바로 최파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퇴근길 라이브 진행을 하긴 했지만 새삼 스튜디오 감탄이 나옵니다. 정말 거의 뭐 네, KBS 뉴스급이죠 지금. 아니, 네, 너무 9시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JTBC 같은 느낌도 알죠? 네, 너무 멋진데요. 예. 근사합니다. 전체 이 풀샷이 되게 멋지게 나오죠. 예. 글로벌 라이브 LED 화면 아, 하면 그러네. 어마어마합니다. 오, 예. 아, 이제 신경 많이 썼어요, 진짜. 여기에도 불 나와요. 그러니까 초록색 불도 나오고. 네. 네. 힘을 많이 실었습니다. 힘을 많이 줬어요, 여기저기. 그러니까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니까 채권 사용 설명서. 네, 맞습니다. 채권 사용 설명서. 네. 저는 제목을 딱 보고 나서 네. 저는 원래 사실 우리 최영선 매니저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룹 중에 한 명이 하워드 막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우리 또 하워드 막스님이 또 나오시는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역시 뭐 저희 마음을 알아준 우리 박 팀장님. 예. 네,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채권에 관한 내용이고요. 채권을 뭐 제가 근거 없이 갑자기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최근에 하워드 막스의 중요한 메모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메모님이 충분히 많이 보셨겠지만 2023년 10월 13일자로 하워드 막스가 Further Thoughts on Sea Change라고 해서 기존의 Sea Change 상전 벽회라는 금리 환경의 변화가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새롭게 올라왔고 거기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전 투자자들이 조금 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의 10년물 장기채 국채금리 기준은 어쨌든 단기 고점을 확인하고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점일수록 사실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채권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준비해왔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론적으로는 채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ETF를 사는 것 말고는 사실 내가 맞아요. 채권으로 진짜 채권 투자다운 투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공감하는 게 지난 10여 년간은 주식의 수익률이 너무나 좋았었고 채권의 수익률이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외면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금리가 인상된 이후로 환경이 변화했고 하워드 막스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 역시도 환경은 변했는데 투자자들은 아직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 역시 공감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의 자산관리 혹은 채권 투자의 경험이 없던 분들도 실제 채권 투자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라고 해서 내용을 조금 준비해봤고 이 사용 설명서 굉장히 친절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원래 친절한 최파고의 채권 사용 설명서라고 붙이려고 하다가 이제 또 어떤 분에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채권 사용 설명서로 저희 기준은 최대한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유, 참. 네. 야, 이렇게 세심해. 세심한 사람. 예, 친절한 붙였는데 못 알아듣는 분이 안 친절한데 생각할까봐 친절한 빼신. 예. 얼마나 세심하냐면요. 정말 세심함. 와인 한잔 하더라도 네. 그 안에 30가지 맛을 표현합니다. 혼자서. 난 포도 마시거든요. 본인은 뭐가 맛있고 뭐가 뒤에서 뭐가 날라오고 이 향이 나고 뭐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간 맛이 나서 간 맛이 난다고 그렇죠. 하는데 어떻게 예.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거를. 포도 주스인데.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네,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하워드 막스의 메모가 근거가 되고 하워드 막스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겠지만 너무나 알고 있겠지만 미국에서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최고의 구루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흔히들 표현하기를 미국의 주식 시장에 워렌 버핏이 있다면 감히 말하건대 미국의 채권 시장에 하워드 막스가 있다고 표현될 정도로 채권 시장에서 50년 이상의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불리는 위험도가 상대로 높은 채권 시장에도 상대로 높은 성과를 내왔던 투자자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서도 충분히 검증받은 투자자라고 볼 수 있고 월가에서 많은 크루들이 가장 의존하는 것이 하워드 막스의 메모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도 오크트리 캐피탈의 하워드 막스의 메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장 제가 준비한 건 하워드 막스가 워낙 친절하신 분이고 너무나 또 많은 투자자에게 메시지를 주는 분이다 보니 누구나 다 오크트리 캐피탈 홈페이지를 가면 그분의 메모를 그 이메일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구독이라고 나와 있는 게 구독하시면 메일로 바로 메모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꼭 구독을 저는 권해드리고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은 2023년 10월 11일자로 올라온 하우드막스의 매매에 관한 내용이고요. 새로운 메모가 올라왔는데 제목은 퍼즐 소스 존 시체인지인데 2022년도 12월에 이미 하우드막스는 시체인지라고 해서 금리 환경의 변화가 이번에 정말 큰 변곡점에 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메시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원문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텍스트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서문만 그냥 가져왔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첫 번째 문단 바로 아래 보면 밑줄 그어져 있는 This time is really might be different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은 굉장히 이제 의미 있고 중요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월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1세대 구루가 존 템플턴경인데 그분의 이제 가장 유명한 멘트가 투자에서 가장 비싼 말이 This time is different다. 이번엔 다르단 말은 가장 비싼 대가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지만 별로 다르지 않다는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걸 오히려 역으로 가져와서 많은 경우에 이번엔 다르다고 하지만 그게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이건 리얼이야 얘들아. 이거 놓치지 말라고 아주 친절하게 강조해 주시는 거죠. 그래도 약간 영어를 조금 공부 좀 다들 아시니까 네. 그 might이라는 이 조동사가 어찌 보면 확률이 약간 좀 적을 때 얘기하거든요. 근데 really를 붙였어 앞에다가. 그럼 그러니까 약간의 상반되는 글자가 또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흥미롭네요. 좀 많이 주세요 뭐 이런 그렇죠, 건가? 그렇죠. 네. 예. 기본적으로 하워드 막스라는 인물은 투자의 의사결정을 yes or no보다는 경향의 문제,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가의 문제로 네. 보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는 이번엔 정말 다를 가능성이 진짜다. 상당히 높을 것 같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거 역시도 하워드 막스의 메모를 근간으로 했을 때 우리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채권의 시대가 다시 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도에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빨랐고 많은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연준은 여전히 시장과 소통한 창고에 있어서 higher for longer, 높은 금리가 조금 더 길어질 거란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 실제 시장의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는 하워드 막스가 이런 메시지를 줬다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이제는 채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방향성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은 투자자들이 오케이, I got it, 너 채권에 투자할게 라고 하지만 지난 12년간 채권에 관심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채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늘 고객분과 소통을 그걸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한 형태의 실제 채권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아이디어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가져왔고요. 네. 채권 사용 설명서의 스타트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2008년에 시작됐던 제로금리 시대가 2021년도까지 13년간 지속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주식 투자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채권은 굉장히 매력이 또 떨어지는 자산이었고 반면에 2022년도 금리 인상 이후에 채권 시장이 한번 학살, 장기 시장의 쇼크가 한번 오고 나서 현재 시점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로운 투자들이 채권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고 머니 이야기를 떠나서 뭐 기관 투자자나 뭐 채권 전문가를 떠나서 실제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가 실제로 나의 자산을 관리할 때 채권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많이 경험하고 제가 업무로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걸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네. 무려 3가지나 가져왔습니다. 세 가지나요? 채권을 활용하는 3가지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예. 첫 번째를 가져갈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요즘 채권 시장에 가장 핫한 상품 뭐예요? 베스트셀러 뭐예요? 질문 제가 많이 받는데 요즘 가장 영하고 힙한 상품은 역시나 만기 매칭형 ETF인 것 같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왼쪽에 보면 이런 만기 매칭형 채권 ETF라고 해서 ETF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ETF로 상장된 편한 건 뭐냐면 주식처럼 거래가 편하기 때문에 네. 내가 원하는 단위의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채권 투자한다고 하면 최소 금액 1억, 5억 이런 요건들이 필요했어요. 네. 실제로 제가 거래하는 대부분의 채권들도 최소 매수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ETF는 10만 원만 사도 돼요. 5만 원만 사도 되고 금액에 대한 제한 없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 그리고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됩니다. 물론 매매에 대한 비용이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야겠지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내가 채권 들어갔는데 내일 쓸 일이 있으면 내일 팔아도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결제일만 감안하면 뭐 2, 3일 정도의 갭은 있겠죠. 네. 그래서 채권이 가진 특징은 2가지입니다. 만기가 정해져 있고 목표 수익률 예상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내가 돈을 써야 될 때 못 쓸 리스크가 있거든요. 만기 전에 팔려고 할 때는 유동성 문제로 황금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ETF는 그것까지 해결해 놨기 때문에 세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기가 정해져 있고 목표 수익이 예상 가능하고 또 언제든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에 제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자금이 한 3천만 있는데 이 자금 가지고 투자처가 없긴 한데 그래도 뭔가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 현금 쥐고 있으면 좀 마음 편하잖아요. 그런 자금 보통 CMA 계좌라고 해서 맞아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산들이 보통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기 매칭 ETF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상품은 한 4.5, 4.3 이 정도의 평가 목표 수익률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잘 활용하기 따라서 CMA보다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CMA의 경우에는 일할로 이자를 주잖아요. 그럼 그 만기 매칭형 ETF도 그런 식으로 이자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일봉리가 적용되지 않지만 만기 매칭형 ETF 역시도 매일 이자가 쌓이면서 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기 매칭형 ETF를 아무거나 검색해보면 가격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낯설기 때문에 어차피 익숙하지 않으실 거고 제가 뒤에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 20개가 넘는 ETF들이 상장되어 있고 제가 이제 예시로서 저희 계열사이긴 하지만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타이거 ETF를 가져와 봤습니다. 추천은 전혀 아니고 예시로 봐주시면 됩니다. 저 앞에 ETF 이름 있고 가운데 숫자가 있는데 저게 만기를 말하거든요. 25-10이 2025년 10월에 만기가 도래한다는 의미고 저렇게 만기가 설정되어 있어요. 네. 그럼 내가 투자하고 가만히 있어도 2025년 10월 되면 돈이 돌아오는 겁니다. 채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ETF인 거죠. 그래서 정확한 말은 존속 기한형 혹은 존속 만기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얘 생명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채권처럼. 요 ETF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0월 17일 되면 이거는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한 4.46 정도 되는데 채권이 한 20개 정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사실 상당히 분산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4.46% 저걸 비과세로 내가 투자할 툴이 있다면 저건 5.28%에 해당되는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4.46에 대해서 15.4% 분리과세가 될 텐데 비과세 계좌에 투자하면 그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니까 네네.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투자 금액과 시기는 내가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 비용이 없는 계좌에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재테크를 꼼꼼히 하신 분은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매매 비용이 없으면서 비과세 투자 가능한 계좌에서 이걸 하면 파워풀하다는 걸 깨달으면 모든 직장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IRP 계좌 같은 것들 우리가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매년 900만 납입하고 있는 그 IRP 퇴직연금 계좌 네. 내에서는 일단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바로 이자에 대한 과세 일단 당장은 없고 이연돼 있긴 하지만 비과세고 또 매매 비용이 보통 없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지금 직장인이 당장 해야 될 건 내가 900만 있는데 쓸 데가 없어 투자하고 싶어 IRP 계좌 만들고 거기에 900만 원 넣으면 네. 일단 세액공제 120만 원이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 이 ETF를 사게 되면 비과세 투자 수익률을 5.28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13.5%의 세액공제와 5.28%의 비과세 투자가 되는 거니까 네. 거의 리스크에 대한 부담 없이 20%를 투자해야 돼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야. 그냥 900만 원 넣어서 그냥 바로 캐시로 한 150만 이상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IRP 계좌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IRP 계좌에 투자해서 내가 뭘 사야 할지 모르겠으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만기 매칭 ETF도 활용하기 상당히 좋다. 물론 본 ETF 외에도 다른 ETF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 아무래도 저희 계열 상품에 이해도가 더 높으니까 이걸로 설명드린 것 뿐이고 뭐 삼성자산운용이나 다른 자산운용사의 ETF를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 경험 없는 분들에게도 이 만기 매칭형은 리스크에 대한 부담 크게 없고 뭐 만기에 대한 고민 이런 거 크게 없이 들어가셔도 되고 혹시나 중간에 매도할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듀레이션이 짧은 이런 채권 ETF는 그렇게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샀다가 뭐 다음 주에 팔아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가격 변동이 웬만하면 올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투자 목적이 없는 단기 자금을 투자할 때 그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면요, 같고. 저런 만기 매칭형 ETF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채권 가격이 좀 급격하게 빠졌었잖아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실제로 빠져도 저 만기 매칭형 ETF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다만 우리가 채권 시장을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단기물 시장, 중기물 시장, 장기물 시장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채권 금리가 빠지고 있다는 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럼 단기채 시장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중기물과 장기물이 빠지는 거니까 네. 그 가격 변화란 건 중기물과 장기물, 듀레이션이 긴 채권들의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 네. 사실 만기 뭐 1년물 이내, 만기 2년물 이내의 채권들은 가격 변화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만기 매칭 ETF는 상장돼서 거래되는 ETF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투자자라면 그 가격 변동폭이 어느 정도인지 상품별로 비교해서 의사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 변동폭이 매우 미미합니다. 매우 미미합니다. 한 가지 더. 그 2025년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보여주신 거의 경우에는 2025년 10월까지잖아요. 근데 네. 이건 만기가 이제 그러면 2025년이라는 건데 IRP 계좌에 넣어놓는다는 건 사실 그 이제 우리가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60세인가요? 60 몇 세 이후에 찾을 때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IRP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네. 정확히 말하면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자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나이에 따라서 뭐 네. 4.4%, 3.4% 받게 되는 거라서 정확히 말하면 이연이긴 하지만 실제로 운용 기간에 대한 비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절세 효과는 굉장히 큰 거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IRP 계좌에 넣어놓게 되는데 그걸 찾아서 쓰는 시점까지는 과세 이연인 거거든요. 네네. 80세에 쓰면 80세까지 이연입니다. 세금 안 내고 그냥 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빨리 팔면은 어쨌든 그 과세 이연까지는 좀 그냥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게 네. IRP 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동안은 계속 비과세이기 때문에 IRP 내에서 만기가 된다고 그게 비과세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투자하고 찾는다고 해도 2025년 10월에 만약에 만기도를 하면 어차피 그 자금은 쓰지 않고 재투자가 되어야 되긴 하죠. IRP 계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면 비과세. 계속 비과세는 유지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내가 IRP 계좌를 30년 동안 안 찾고 그냥 운용했어. 그럼 네. 30년 동안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아. 찾을 때 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과세가 된 시점을 이연시키는데 네. 무제한으로 이연시킬 수 있어요. 내가 뭐 찾아 쓰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파워풀한 비과세 툴이고 퇴직연금이 됐던 개인연금이 됐던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한 자산에 넣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기 매칭 ETF는 궁합이 상당히 잘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이제 기초적인 예시였고요. 네. 이건 그래서 좀 제가 뭐랄까 직장인들에게 좀 유용하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약간 더 큰 규모의 자금을 가진 분들, 내가 채권을 한 2, 3억 정도 투자하고 싶고 여 자금이 한 5, 6억 정도 있는 상황이고 뭐 만기가 내가 1년 혹은 2년 정도 실제 이제 운용해야 될 자금이 있다. 근데 채권을 운용하고 싶다고 하면 보통 강남권에서 많이 활용하는 건 발행이자율이 낮은 채권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채권을 한번 보시면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산업은행에서 발행한 상금채인데 실제 밑에 이자율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발행이자율이 있고 매수 수익률이 있습니다. 저 발행이자율은 표면이자율과 같은 말인데 저건 이제 태어났을 때 부여받게 된 금리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이 발생했으니까 그 전에 태어난 채권들은 다 금리가 굉장히 낮겠죠. 그러면 저건 과세 표준의 기준이 되는 거고 실제 투자자가 매수하게 되는 매수 수익률은 그 아래 나와 있는 매수 수익률이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갭이 발생하는 게 나는 실제로 3.9%의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를 받았다고 해서 3.9%의 자본 초과가 이자 수익을 얻었는데 과세 표시된 이자 수익은 1.25%로 과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 발행이자율이 낮은 채권에는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3.9% 보고 있는 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수익률로 변하게 됩니다. 절세 효과를 반영하게 되면.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한번 보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네. 이 장편 아마 한눈에 익혀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나중에 뭐 방송 될 것 같고 저 자료실에 자료 있을 거니까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직장인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직장인이 오피스텔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해서 과표가 한 9천만 된다고 해봅시다. 부동산 월세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자 기준으로 2천만 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게 되면 저런 상금채 표면 이자율은 낮은데 매매 수익률은 한 4% 정도 되는 걸 내가 1억 정도 투자했다고 했을 때 적용된 소득세율 구간이 35%입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에 포함하면 38.5%의 세율 구간에 노출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이 만약에 100만 원 이자를 받게 되면 세금을 38만 5천 원 내야 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절세형 채권을 들어가면 1억 투자했을 때 6개월간 투자해서 실제 차익을 한 195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매매 수익률이 3.90이니까
390만 원의 절반 수준의 실제 차익을 얻게 될 겁니다. 근데 저 상당 부분이 자본 차익이기 때문에 과표에 잡히지 않고 이자 수익만 과표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럼 과표 수준으로는 62만 원의 과표가 잡히면 실제 납부 세금은 62만 원의 38.5%, 24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기서 절세가 많이 되는 게 원래 이 사람은 195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면 저게 다 과표였다고 하면 저거의 40% 정도를 내야 되는 거니까 네. 한 60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을 상당히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세후 실제 차익이 한 171만 원 되는 건데 저게 6개월 동안 저 정도의 차익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게 세전 환산으로 하게 되면 한 5.6% 정도의 이자를 얻어야 저 정도 실제 차익이 얻게 되는 거라서 결론은 심플한 거죠. 직장인들 경우에 과표가 높은 분들은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네. 절세 효과를 활용하면 CMA나 아니면 저축은행 정기예금 이런 걸 활용하지 않고도 5% 후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강남의 자산가분들 특히 나 건물주분들 기준으로는 과표가 너무 높게 지금 그 소득세율이 너무 높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채권 들어가면 한 6.5% 정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금채 정도면 뭐 트리플 A 등급이니까 리스크가 크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뭐 6% 중반 수익률을 개인할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거고 실제로 강남권 같은 경우에 많이 관행적으로 저축은행들이 금융기관별 예금자보보 5천만 원에 적용되다 보니까 네. 5억을 투자할 때 저축은행 5천만 원씩 10개를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고 되게 번거로운 투자하는 분이 네. 있는데 네. 저축은행이 지금 한 4.5%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건 다 과표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과표가 작은 채권을 활용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면서 5.56%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보료에 적용되는 그 건보료의 기준에 소득이 많이 적용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직장인 가입자는 크게 상관없지만 지역 가입자라면 뭐 가정주부로서 그냥 생활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역 가입자일 텐데 그런 분들이 이런 절세 효과가 있는 채권을 이용하면 수익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실제 강남의 자산가들에게는 거의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상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죠. 이런 과표가 낮은 물건들은 상당한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더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시면 그런 채권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는데요? 어디 가면 좋은 거 있는데 물어보시는데 이 채권은 지금은 모바일 뭐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도 다 이제는 다 올라와 있어서 그냥 삼성전자 사는 것처럼 채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매매 수익률이 얼마다, 뭐 표면 수익률이 얼마다. 그래 표면 수익률이 낮으면서 실제 수익률이 적정한 수준의 채권을 고르면 되는 거니까 신용 등급이 트리플이면 뭐 크게 리스크하지 않으니까 그런 채권을 나눠서 투자하시면 절세 효과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률 발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행 이자율은 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매매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뭔가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채권 가격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 건가요? 네,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고 채권이 태어났기 때 예를 들어서 만 원이나 뭐 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하면 그걸 내가 살 때 9,870원에 사게 된다는 건 1.4% 할인돼서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실제로 채권 매매할 때 채권 주말하고 딱 보면 거기에 매매 수익률 몇 퍼센트, 내가 매수 단가 얼마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뭐 9,870원, 매수 수익률 3.9%. 그러니까 그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표면 수익률과 매매 수익률이 갭이 클수록 네. 절세 효과는 크겠죠. 그래서 심지어 저 표면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1.05 이렇게 완전 1% 붙어 있으면서 네. 매매 수익률은 4.5 이런 채권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물건으로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럼 그런 물건들은 내가 만약에 적용된 소득세율 구간이 높다고 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권은 나눠서 사도 되는 거니까 리스크 분산도 가능하죠. 원하는 수준으로. 네. 그리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아마도 채권 투자할 때 어디 가서 채권 잘못 샀다 얘기는 안 들으실 거다. 그래서 채권 살 땐 기본적으로 좋은 물건도 중요하지만 절세 효과를 잘 보고 투자하셔라. 물론 그리고 더해서 볼 건 2025년도부터는 자본 차익에 대해서 과세 대행 걸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만기는 2024년 연말 전까지의 물건들이 상대로 절세 효과 누리기엔 조금 더 좋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막 사람들이 이거 사기 시작하면 네. 그 매수 수익률 높은 거 사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시장에 물건은 생각보다 많이 공급되어 있고,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궁금해하시니까 그렇게 좋은 물건이 왜 이렇게 많냐? 그렇게 좋으면 다 사가야 되는데 안 좋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채권 시장의 주 매체는 법인이나 기관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소득 세율 구간에 따른 절세 효과는 우리 개인들이 문제지 법인이나 기관은 법인 세율이 적용받기 때문에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게는
과표가 낮고 높고의 개념이 없이 차익이 나면 무조건 징수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절세 효과는 개인만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효율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거고 개인들한테 이게 굉장히 고마운 물건인 거죠.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강남권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채권 최근에 이러한 물건이고 저도 이런 채권은 보통 제안드리면 뭐 20억 단위, 30억 단위 매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하루에 뭐 한 200억 정도 채권 공급되면 빠르게 나갈 때면 한두 시간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거죠. 강남권 기준으로.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볼 게 아마도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 채권 트레이딩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채권 투자할 때 차익 구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이자를 수령해서 이자 수익을 얻는 케이스가 있고 가격 변화에 따른 자본 차익을 얻는 게 있는데 다만 이제 약간 아쉬운 건 국내에서 채권 투자라고 하면 너무 저 자본 차익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맞아요. 다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만기물 20년물, 30년물 같은 초장기 채권을 사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드라마틱하게 파는 시나리오를 전략으로 가져간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사실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금리 하락 시기에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듀레이션이 길수록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에 나쁜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난이도는 상당히 있는 전략이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좋은 전략일 수 있지만 채권 트레이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무턱대고 장기세 들어간 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고 채권 트레이딩에 임하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 이내에 만기물 들어가는 전략이 20년, 30년물 들어간 것보다 승률도 더 높을 거고 예측 가능성도 상대로 더 높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채권 투자는 본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자 수익을 얻는 게 그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본 차익 트레이딩은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듀레이션의 길수록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는 반드시 유의해라고 저는 조언 드리고 싶고 미국 국채 기준을 한번 보면 2년물, 10년물, 20년물이 있는데 그 가격의 범위가 올해 이제 수익률 범위가 나와 있죠. 2년물 기준으로 올해 최고가 한 5.25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4.9 정도로 크게 안 빠져 있고 미국 10년물은 올해 한 5.02까지 갔다가 꺾여서 4.4 정도 와 있는 상황. 그리고 20년으로 5.5까지 갔다가 4.7 정도까지 빠져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저 현재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현재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2년물보다 10년물이 더 높고 10년물보다 20년물이 더 높아야 되는데 2년물이 4.9인데 미국 10년물은 4.4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미국 2년물 채권은 내려올 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10년물과 20년물이 내려갈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지금 단계는 추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년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니까 장기물 들어가서 수익을 내자고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시는 건 장기물이 오해가 있다는 레버리지가 거죠.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물 시장이 내려갔을 때 장기물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한 게 지금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간에 대한 턴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2년물이 얼마까지 내려올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2년물이 저점이 4%라고 하면 20년물이 여기서 더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네, 20년간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년물의 저점이 어디서 잡힐지 우리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 모릅니다. 네, 이코노미스트도 모르고 연준도 모를 거예요. 인플레가 어느 정도로 잡히고 경기 침체 속도에 따라서 정책금리 하단이 정해질 터인데 그 하단이 정해져야 우리가 10년물과 20년물의 장기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년물을 예단하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죠. 물론 저도 10년물이 5%일 때 매우 과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레벨에서 10년물, 20년물을 무턱대고 사는 전략은 마음 편한 전략은 아니다. 저는 물론 그 전략을 활용하는 투자자지만 쉬운 전략은 아니다라는 걸 조언 드리고 싶고 그 밑에 나오다시피 기본적으로 듀레이션이 길어질수록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예측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 단순히 변동성이 높기 때문이라기보다는 20년물이라고 하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20년 후니까 2040년의 경제 환경에 대한 예측이 전망되는 거니까 예측하기 당연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저걸 쉽게 내년 연준이 금리 인하하니까 이 장기채 금리가 무조건 내려간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다소 오해가 있다. 그리고 그 내려가는 폭이 드라마틱하게 내려갈 정도까지 갭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라인나우 기준으로는 지금 2023년 11월 기준으로는 저수익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관점에서도.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트레이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런 부분 때문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게 실제로 미국의 2040년에 만기된 16년 정도 만기가 남아있는 미국 국채를 가져와 봤습니다. T1 082로 40인데 저게 2040년 8월 15일에 만기가 되는 미국 국채고
T1에서 발행이자율이 이제 1%인 걸 볼 수 있고 발행이자율은 실제로 1.125%고 그리고 매수 수익률은 현재 기준으로 사면 저게 한 4.5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10년물 T빌이 4.4 정도 내외였으니까 저 정도 되어 있고 이것도 발행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예금만 사다면 절세 효과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 때는 고객분들 기준으로 한 6% 정도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2025년부터 자본 차익에 대한 과세가 되면 얘기는 좀 달라지지만 어쨌든 저 정도 물건을 사게 되면 그 오른쪽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어쨌든 이 채권의 투자자는 미국이란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은 매년 4.5%의 최소 수익률을 확보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채권이 부도나면 다른 얘기지만 네. 그러면 16년간 투자해서 72% 수익률은 최소 보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금리가 많이 빠져주면 그때 매도해서 얻게 되는 자본 차익은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얻게 되는 추가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투자의 장점은 최소한 저 정도는 벌어놓고 잘 됐을 때 조금 더 벌 수 있겠죠. 그런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만기일자를 16년물도 이 정도의 어쨌든 장기간물인데 무조건 길게 뭐 30년물 이상으로 이렇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내려갔을 때 얻게 된 자본 차익을 얻게 될 확률은 점점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채권을 트레이딩 하되 메인은 이자로 받게 된 수익을 깔고 가고 그리고 트레이딩은 운 좋으면 나오는 정도로 가는 게 승률은 더 높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런 채권을 실제 투자하게 된다.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미국 국채가 당연히 환율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투자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환율 변동성에 노출되거나 그게 싫다면 환 해지되어 있는 채권 ETF를 통해 비싼 전략을 구현할 수는 있습니다. 원화로 된 환해지 채권 ETF도 지금은 있고요. 그리고 재팬엔화나 다른 유로 통화로 된 환해지된 미국 국채도 있기 때문에 달러 외에 다른 통화로도 투자 가능하다. 원화, 뭐 재팬엔화, 미국 달러 다 가능하고. 근데 이제 저희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예측할 수 없는 이벤트지만 본질적으로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내가 들어가는 자산 있잖아요. 저게 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아닐 테니까. 근데 달러로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2008년이나 2020년 코로나 같은 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 지수는 더 높아지니까 환율이 튀게 되겠죠. 네. 그러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나의 자산이 한 20-30% 정도의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유리한 전략이거든요. 환율 전략이 있어서. 네. 그럼 어차피 나의 자산은 20-30% 달러가 있다면 일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일부 미국 채권에 투자해도 의사결정하기 나쁜 시기는 아니다. 물론 지금이 라인나우 베스트입니다. 그건 아니지만 네, 뭐 그래도 10년물 4.5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 아닐까라고 생각돼서 실제 만약 장기물을 통해서 채권의 자본 차익까지 노리는 분이라면 제가 권해드리는 건 트레이딩으로 그냥 타이밍을 맞추는 전략보다는 이자도 받고 운 좋으면 자본 차익도 얻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더 승률이 높은 전략이 될 거다라고 조언드리겠습니다. 그럼 저거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일단 1년 기다려서 4.5%를 받았어요. 근데 뭐 자본소득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 뭐 4.5% 이자 받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좀 더 기다리지 뭐 했어. 근데 언제 그러면 이건 내가 이만큼 이자를 받았는데 자본소득도 이만큼이야. 그럼 팔아야 되겠는데? 라는 판단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갖고? 네, 지금 물어보시는 게 타이밍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타이밍이에요? 네, 지금 그 물어보는 게 내가 언제 이걸 청산하느냐가 채권의 매도 타이밍을 잡는 의사 결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용도인데 네, 생각보다 이자보다 자본소득이 많네? 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로 더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냥 팔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전략을 운영할 때 내가 연간으로 4.5% 만족하는 투자자라면 4.5%로 그냥 가지고 가면서 이자를 받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에 매년 4.5% 이자를 받을 생각인데 한 3년 정도 보유를 했는데 채권의 가격이 한 10% 정도 올랐어. 네. 그러면 이 투자는 어떻게 되냐면 3년 보유했는데 네. 3년간의 이자인 13.5%를 받았는데 네. 거기에 더해서 자본 차익이 한 10%난 거잖아요. 그럼 내가 3년 보유해서 23%를 벌었어.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의 채권에 투자해서 연간으로 7%를 번 거잖아요. 3년 동안. 그럼 나는 팔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때 팔지 말지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지금 3년간 누적 수익률로 연간 7%는 팔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파는 거고 그거 아니면 가져가도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뭐 강제성이 있거나 내가
어떤 시점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물건이 아닌 거니까 끝까지 가져가도 좋고 아니면 특정 시장에 팔아도 좋고. 근데 이 채권의 장점은 뭐냐 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받게 된 최저 보장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는 거죠. 네. 내가 크게 리스크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매년 한 4.5에서 5 정도 받아갈 수 있으면 not bad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극단에 있는 자산이 아니라 내 자산의 하방을 막아주는 안전자산으로 들어간 건데 네. 안전자산이 5%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채권 시장의 투자 환경이 좋아지면 뭐가 좋냐면 위험자산 선호자들보다 네. 안전자산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효용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식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에도 은행에 맡기고 2-3% 만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4-5% 효용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최소 수익률이 약간 더 포트폴리오에 높아졌다고 이해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채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채권은 당연히 나의 자산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채권 수익률이 주식보다 더 높아진다. 그건 이상한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죠. 네.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의 자산 결국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함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야 될 텐데 네. 위험자산의 수익률은 과거보다 조금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안전자산의 수익률은 예전보다 조금 더 높아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권하는 건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는 사람은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보다는 주식의 비중을 약간 줄이고 안전자산 비율을 약간 높여놓은 상태에서 그 안전자산을 기존에 운영하던 전략보다 약간 세련된 절세효과가 있는 채권으로 넘어가는 전략이 아마도 현재 시점에 현명한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거에 뭐 주식 한 80% 채권 한 20%였으면 이제는 한 주식 한 60% 가져가고 채권 한 30-40% 가져가도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의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물론 누군가가 저에게 나 매년 한 30% 벌고 싶은데 채권으로 그렇게 벌 수 있어요? 물어보면 그건 저도 못 벌고 다른 사람은 못 벌 거니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라고 답변 드리겠지만 네. 내가 연간으로 한 12-3% 건강한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가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 묻는다면 지금 채권 비중 늘리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조언 드리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다루는 게 저희 메인 업무긴 하지만 최근 고객분들이 실제로 채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채권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어요? 채권 어디에 사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모바일에서 우리가 주식 사거나 그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주식 사는 것처럼 채권들이 다 장외 채권이라고 매물이 다 올라와 있어요. 네. 뭐 우리도 그렇고 다른 대형사들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 가볍게 보시고 뭐 요런 정도의 정보만 있으면 채권 투자 의사결정하기에 아마 나쁘지 않을 거다. 네, 혹시나 여기서 조금 더 고급화된 채권 전략 좀 더 깊은 내용이 필요하다면 이제 한 20-30억 정도 가지고 저 찾아오시면 제가 아주 디테일한 전략으로 좀 더 세련된 고급 전략으로 네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근데 보시면 되지 최근에 않을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상당히 많아졌고 예. 제가 요즘 느끼는 채권 수요가 제일 많은 분이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2021년도 유동성장에 왔을 때 시장이 좋았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 건물 매각하셨다고 강남의 건물주분들 요즘 많이 만났는데 그때 이제 매각한 자금들이 뭐 현금화 되어 있겠죠. 뭐 200억, 300억 이런 큰 자금들이 있을 때 그걸 일단 좀 힘든 시기를 버티다가 건물 다시 살 생각이라면 이걸 주시장에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결국 현금 2-300억, 100억 이렇게 있으면 과표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무조건 네. 법인이 아니라 개인인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럼 무조건 과표 낮은 쪽으로 일단 옮겨놔야죠. 그런 분들은 절세형 채권에 대한 수용 굉장히 높고 똑같은 안전자산 채권이 다른 분들이 뭐 4.5, 5.5에 투자할 때 그분들은 6.5, 7까지도 나오거든요. 절세가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 수요가 개인들 사이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이제 요약 짧게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채권에 관심을 가지는 게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낮추는 게 굉장히 효용이 높아집니다. 변동성이 낮아지면 시장의 쇼기와 약간의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수익률도 약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으로는 채권의 트레이딩 전략도 저 역시 활용하지만 본질은 이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확정되었다고 가정하면 하방이 되는 거니까 최소 수익률 그 정도에서 추가 자본 차익을 얻는 전략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국에 아직도 많은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 이꼴 30년을 사는 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듀레이션이 긴 전략보다는 저는 듀레이션 역시 분산되어야 한다. 채권 내에서도 뭐 장기물, 단기물, 뭐 초장기물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분산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성향이나 리스크 성향에 따라서 좀 포트폴리오 형태로 채권도 구성하는 게 당연히 더 우월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예. 네, 그 사실 뭐 앞서서 엔비디아가 5년 동안 1000% 올랐거든요. 네, 예.
예, 어떻게 물론 채권 갖고 가능합니까? 이런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예. 엔비디아를 투자하는 건 둘 다 의사 결정이고 각각 이제 목적이 다른 거죠. 아, 맞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채권 산다고 엔비디아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에게 채권을 구입하고 있는 많은 고객분들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다 가지고 있고요. 예. 네, 엔비디아 투자하면서 여유 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걸로 안전자산을 찾을 때 채권을 활용하면 전 좋지 않을까. 예.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미국에서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면 약간의 좀 리스크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뭐 채권으로 좀 많이 인식이 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은 상대적으로 괜찮네. 괜찮은 평가를 많이 받는 기업이 하이힐드라는 또 평가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하이힐드가 되면은 뭐 9%, 8% 이런 이제 높은 수익률을 좀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도 뭐 투자 대상으로 좀 볼 수 있는지. 네. 예.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예. 저는 명확한 것 같아요. 미국의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탑 7 종목이 시장을 압도한다는 것은 지금의 시장은 자산의 퀄리티에 완전히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 퀄리티의 자산이 아니면 나의 자산에 편입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채권 시장도 동일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어중간하게 과거처럼 뭐 7%, 8% 뭐 다양한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7, 8%의 목표 수익률을 하는 중위험 중소익으로 불렸던 많은 자산들이 붕괴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계좌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전자산 니즈가 높아지는 거고 리스크 없이 6%를 취하는 것과 상당 리스크에 노출되는데 10%라면 당연히 투자자라면 리스크를 피하면서 6%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해야 될 시기고 저래야 될 시기가 있는데 지금 시기는 당연히 방어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고 예. 주식이 됐던 채권이 됐던 최고 퀄리티의 자산에 들어가라. 그리고 제가 오늘 언급드린 자산들 역시도 한국 기조로 트리플 A 그리고 미국의 국채 그래도 채권 시장에서 최고 퀄리티의 자산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래도 불구하고 5.5% 6% 수익률이 나오니까 매력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과거에 조금 리스크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더 리스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네, 전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네네. 하고 네. 그 과거에서 주식을 이제 80%, 채권을 이제 2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주식을 60이나 60 또는 40, 6대 4로 이렇게 들고 간다는 거는 앞으로 2024년이나 2025년에 그 미국의 어떤 경기나 이런 부분을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는 건 주식 시장과 경기를 나눠서 봐야 될 텐데 내년과 내후년의 경기가 뜨겁다고 생각하는 매크로 전략가나 없지 않을까요? 저도 당연히 내년과 맞아요. 내후년의 경기가 안 좋을 건 예. 너무나 쉽게 예상 가능하고 예. 다만 그것과 증시의 반응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증시로 봤을 땐 저는 나쁘지 않은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은 해. 근데 지난번에 그러한 논리를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은 해가 한 50%인 것 같고요. 안 좋을 가능성이 한 30%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부담이 됩니다. 물론 예상 밖과 다르게 좋을 확률 한 20% 있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렇게 나뉘어지냐면 미래 사건을 추정할 때 거기에 반영되는 사건이 개입되면 밸류에이션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이라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휴전 이런 극적 이벤트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시장의 계산은 달라지겠죠. 좋아지겠죠. 그쵸. 근데 그런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왔는데 언제나 안 좋은 일이 우리 예상보다 강하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당연히 시장은 상당한 쇼크를 받을 수 있겠죠. 지금 미국 시장의 멀티플은 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고 그럼 제가 제안하는 건 변동성이 무서워할 게 아니라 변동성이 노출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좋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뭐 트리플 A 등급의 채권이나 미국 국채 같은 건 만약에 내가 안전사를 보고 사고 내가 뭐 10억짜리 계좌에 4억 정도 사놨는데 정말 최고의 주식들은 20% 30% 빠졌어. 그럼 팔아서 그거 사면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자산 배분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10년물 샀으니까 10년 가져가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네. 사놓고 만약 위기가 왔는데 자금이 필요하면 팔아서 주식으로 옮겨도 된다는 거죠. 그때 그러네. 가서는. 네. 맞아요. 그거 다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쓸 돈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채권 하고 싶은데 네. 20억이 없네. 채권 투자할 때는 1,000만 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억 있으면 제가 최영선 매니저님 붙잡고 딱 100만 원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쉽네. 1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만 원만 예, 더 있었으면 모자르네. 딱 20억인데.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근데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채권을, 그러니까 산업금융 채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채권들이 있겠죠. 좀 잘 모르겠지만 네. 한전채도 이런 데 들어가요?
트리플 A 등급의 채권들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네. 한전은 트리플 A 등급이긴 합니다. 근데 한전채든 호불호는 개인마다 조금 다르고 그건 저도 좀 다를 수 약간은 있겠네. 보수적인 생각도 일부 가지고 있어서 아. 약간 한전채가 좋다 이게 추천은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연락할 겁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채권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일타 강사의 아유, 명 강의를 한번 올 때마다 기대가 돼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들어봤습니다. 원래 채권 이렇게 혹하게 못 듣거든요. 어려워. 네. 예, 어려운데 이거 정말 일타 강사지 일타 강사. 그러니까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최파고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